2019년 한국미디어 경영학회 토크 콘서트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잠깐 토크 콘서트를 소개를 해드리면 제 소개가 아니네요. 네, 저는 지금 한국미디어 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가 토크 콘서트라는 것을 처음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미디어 경영학회 회장을 맡으셨던 또 저희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한 김성철 회장님께서 우리 좀 다양한 주제를 좀 편안하게 솔직하게 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한번 갖춰보자. 그동안 학회에서는 주로 세미나나 학술대회 이제 좀 딱딱한 형식으로 아무래도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특히 학생들이라던가 좀 어떨 때는 알아듣기 좀 힘들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학회들도 많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뿌듯해하고 있는 그런 포맷의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삶이라는 주제로 세 차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 호모 발음도 어렵습니다. 콘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약간 불어같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로 오늘도 굉장히 업계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 이쪽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진행하는 동안 질문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논의하는 동안 이제 생각나는 질문을 전화번호가 이제 적혀 있고 여러분들 리플렛 다 받으셨죠? 거기 보시면 안쪽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제로 오늘 토의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모든 게 다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이 선정되시는 분들에게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퀴즈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저희가 개념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릴 텐데 그걸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참여를 해야만 상품이 있느냐?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소중한 참여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경품도 추첨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경품권 받으셨을 거예요. 소중하게 끝까지 간직해 주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재미있게 이제 수다를 떤다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이 토크 콘서트를 해주실 소중한 시간 내주신 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요즘 디지털 커머스를 이야기할 때 소셜미디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커머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특히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인앱 결제라던가 굉장히 커머스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상당히 커머스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우리 권은아 상무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상무님 나와주시죠. 네. 이따가 또 자세하게 각자 소개를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우리 학계에서 또 미디어 경영학회에서 우리 또 이사로 활동을 해주시는데 문장호 교수님이십니다. 수명여대 홍보광고학과에 계시고요. 광고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커머스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도 진행을 해주시고 있고요. 숙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대다 보니까 아이돌로 통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셔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래퍼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랩 동아리에 지금 또 지도 교수시고 굉장히 광범위한 이 문화와 커머스 관심 다 많으신 문장호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괴로워하시네요.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방출을 했더니 네, 다음은 사실 CJ ENM을 빼놓고 우리나라 뭐 콘텐츠나 커머스를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오쇼핑과 또 ENM이 합병을 함으로써 미디어 커머스라는 또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오늘 모실 분은 디지털 커머스 센터의 센터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CJ ENM의 서성원 센터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 11월 여러분들 쇼핑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디에서 하시나요? 네, 11절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나라 또 오픈 마켓을 이끌어나고 이제는 뭐 오픈 마켓이라기보다는 그냥 디지털 커머스를 좀 더 총괄하는 어떤 기업으로서 다양한 지금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계시죠? 11번가의 우리 주종필 부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센터는 접니다. 센터장님이시지만 오늘은 센터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 안고 나니 뭔가 이제 완전체의 기분이 듭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먼저 알려드렸는데 질문이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뭐 산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디지털 커머스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삶은 어떨까?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어떨까? 이런 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셨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편안하게 저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다고 하셨지만 실제 시작하면은 또 엄청 말씀 잘하실 거라는 거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제 소개는 너무 부족했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본인의 소개와 그 다음에 본인이 속하신 회사에서 어떠한 지금 커머스 사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양한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커머스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굉장히 역동의 시대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이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AR, VR, 인공지능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밀접하게 일반 소비자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커머스일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쇼핑을 한다던가 제품을 구매할 때 그 변화들을 체감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소개와 하시는 일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부하지만 순서대로 좀 예상 가능하게 이번에 가볼까요? 네, 먼저 우리 페이스북에서 오신 권은하 상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은하고요. 저는 15년, 14년까지는 고대 정보문화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그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CSM이라 클라이언트 솔루션 매니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보면 데이터 분석 팀이기는 하고요. 또 더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 영업 팀입니다. 여기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제 커리어의 상당 부분은 전통 미디어에서 광고 대행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 그 반대편인 디지털 광고 시장에 지금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라 체험 극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아마 제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커머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페이스북이 커머스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인플루언서나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 크리에이터 이런 거는 사실은 유튜버라고 불리는 이미 유튜브가 선점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커머스에서 굉장히 추구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로 프릭션이에요. 제로 프릭션. 여러분 프릭션이 뭐예요? 마찰이죠. 그러니까 마찰 저항. 소비자가 혹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각하고 그게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그 여정에 수많은 프릭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제품을 딱 못 구하는 그 과정. 그러면 살짝 하다가 그냥 에이 귀찮다.
혹은 발견하고 이제 구매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 방방으로 넣으려고 그랬더니 재고가 없어. 이것도 프릭션. 다 정리하고 주소 다 넣고 페이먼트 딱 하려고 그랬는데 에러 났어. 프릭션. 수많은 프릭션이 존재하는데 이 프릭션으로서 우리가 놓치는 기회를 에이펜 마켓에서만 딱 달라갔더니 수천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추구하는 커머스는 일단 소비자의 제로 프릭션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수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AR, VR 요즘 많이 들으시는 그런 기술들도 사실은 소비자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들 립스틱을 사고 싶은데 매장에 가서 발라보기 전까지는 저 컬러가 나한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AR 필터, 카메라 필터를 통해가지고 그걸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이 나한테 어울리는구나 아니구나. 혹은 저 선글라스가 내 얼굴에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체험을 극대화해서 내가 조금 소비자가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프릭션을 완전 제로화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현재 페이스북의 커머스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이먼트는 사실 코리아에서는 어웨일러블한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그 노트가 이제 인스타그램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저도 몇 장 얻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찍어가지고 저도 만들고 싶네요. 오늘 첫 스타트로 권한 상무님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네, CJ ENM 디지털 커머스 센터장으로 계신 우리 서승환 센터장님께 그러면 CJ ENM이 추구하는 현재 하시고 계신 어떤 커머스는 어떤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CJ ENM 디지털 커머스 센터 서승훈입니다. 이제 저희 작년에 좀 큰 변화가 쇼핑이랑 ENM이 합병을 하면서 사실 요 디지털 커머스 쪽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권한 상무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보는 거는 기존에 이제 미디어들이 많이 좀 여전히 TV 광고를 많이 하긴 하는데 특히 이번 3분기부터는 TV 광고 시장이 실제로 역신장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TV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예전에 홈쇼핑 같은 경우는 TV에서 뭐 PPL을 하고 상품을 보여주고 홈쇼핑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고르게적 미디어 행태가 많이 바뀌어서 거꾸로 디지털에서 이제 채널을 만들고 나가서 플랫폼 사업자는 아니다 보니까 채널 만들고 나가서 미디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상품 광고도 하고 상품을 팔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다 스튜디오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디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딴 데는 좀 다른 거는 이제 상품 포커스한 1분짜리 영상들을 만들면서 광고도 하고 상품 팔고 이런 게 좀 오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자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디지털에서 사실은 저희가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나가서 뭐 인스타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제 소비자들이 미디어 형태가 바뀌니까 거기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보고 팔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다 뭐 페이스북 특히 한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그 커머스에는 특화되어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잘 정교하게 돼 있고 데이터 잘 보면서 효율 측정하고 이런 게 잘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커머스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CJ ENM 안에 좀 신규 사업 같은 느낌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이제 작은 회사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꽤 많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 중에는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는 뭐 블랭크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래 매출 자체가 한 2년 만에 1,000억 넘고 이런 회사들 되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디지털 이제 미디어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채널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다 스튜디오, 제가 손다신 줄 알았죠? 네, 추가 질문도 가능합니다. 다다 스튜디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채널이 좀 흥미롭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레거시 미디어로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 컨텐츠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디지털로 이제 진화하면서 그쪽이 좀 특화된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너무 이제 큰 질문이기는 한데 네,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를 해주셔도 될까요?
그 이제 디지털 미디어로 오면서 저희가 이제 봤던 게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만드는 예전에 이제 TV로 치면은 이제 제작비가 있는데 사실은 양극화가 되고 있고 비싼 거는 아주 비싸지거나 아예 제작비가 0원이거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리에이터가 사실은 자기가 직접 만들면은 제작비가 거의 0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에 조금 포커스하고 이제 PD가 전체적으로 촬영을 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기획도 하고 글도 쓰고 편집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좀 그 제작하는 구조를 좀 새롭게 세팅을 했고요. 또는 이제 뭐 스토리를 많이 넣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커머스 회사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브랜디드 광고나 이런 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상품에 조금 포커스돼.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PD들이 많이 만들 때는 일주일에 영상을 혼자서 한 2개 이상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구조들로 좀 미디어를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재밌고 해가지고 그렇게 팔로워들이 좀 많아졌던 것 같고 또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처음에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게 사실 커머스 영상, 상품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봐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화장품 구실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그냥 의도하지 않게 만들었는데 거의 글로벌리 한 1억 뷰 정도 저희가 광고비를 페이스북 광고비를 하나도 안 썼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로도 사실 예전에 저희 이제 시대 ENM 오쇼핑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글로벌 플랫폼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영상이라든지 상품을 잘 만들면 거기 잘 태우면은 쭉 나갈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유범과 조동필 부장님께 부탁드릴 텐데 아까 제가 11절 이야기 하면서 홍보를 잘 해드렸으니까 네, 충분히 자랑을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절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11월 11일이 이벤트 11절이어서 그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이 타자들 오셔서 구매하실 거 있으면 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종필이라고 합니다. 지금 11번가에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SK텔레콤에서부터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해서 SK텔레콤의 사업부로 이제 11번가가 탄생을 해서 11번가에 조인한 지 2011년, 12년부터 이제 같이 조인하게 됐고 제 커리어의 대부분이 이제 물론 마케팅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전사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제 원상님께서 프릭션이라고 했는데 업무적인 프릭션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풀어보는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그야말로 이 커머스의 인더스트리는 치킨 게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하게 성장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세웠던 이제 방향이 커머스 포탈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는 배송으로 아주 경쟁력을 세게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어떤 회사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회사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막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민하다가 그에 대한 벡터값을 둬야 되겠다. 그 세 가지를 조합해서 뭔가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했던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뽑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재미있는 형태. 뭔가 좀 재밌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재밌는 형태. 그 다음에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이제 참여. 이렇게 3가지 꼭지인데 그 정보,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11절이라는 게 이제 금방 땄던 게 아니라 뭐 매년마다 11월 11일 날은 상징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그걸 갖다 월간 11절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매달마다 이제 진행을 해보자. 이 이제 11절이라고 하는 게 재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마다 뭔가 기쁨을 주고 뭔가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월간 11절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했고 또 한편의 재미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품 그 자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디어랑 커머스랑 연결시켜서 상품에 집중하듯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팔도 내내 게임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포기하지 마라탕 이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를 풀먼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그 자체적인 회사 내에서 만들어
내긴 했는데 저희랑 같이 이제 기획이나 이런 단계를 같이 거치거든요. 뭐 최근에도 이제 11절을 거쳐서 과자 같은 경우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그 할로윈 데이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진행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왜 동영상을 찍었냐?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래서 비디오 커머스라고 하는지 이런 큰 대세에서 저희들이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재미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리뷰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뷰에 대해서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방향을 잡고 진행해 오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 나갈 부분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동영상 커머스, V 커머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립이나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타오바오에서 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커머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볼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형태의 고객들에 대한 리뷰들을 중심으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커머스를 해보고자 하는 등의 활동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실제로 쉽게 구매를 하거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끔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저희는 쇼핑 지식인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저희들이 쉽고 원활하게 소비자들이 그런 상품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방향들이고 그것들이 좀 잘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전까지는 뭐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저 쇼핑을 좀 구현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부분들은 가격보다는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정보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 최적 쇼핑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11번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 만나서 인사를 드렸을 때는 좀 이렇게 차분하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저희가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 잘 알기가 힘든데 이렇게 또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문정훈 교수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인데 사실 첫 번째 이렇게 답을 해주신 내용들에서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던 부장님 말씀처럼 정보, 재미, 참여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그냥 어떻게 세팅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사실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물론 그 변화를 기업이 끌어갈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이런 전략들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삶 호모 콘수무스 어려운 단어지만 소비하는 인간이라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몇 가지 트렌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대해서 문장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에 있는 문장호입니다. 저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티칭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우리 디지털 시대 소비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나라는 엄청난 주제의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디지털 소비자의 소비 생활을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진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소셜, 그리고 이머시브, 그리고 퍼스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소비자의 소비 생활은 더 사회적이고 또 몰입감 있고 더 개인 맞춤화된 소비 생활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부터 변화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소셜이라는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인증하고 리뷰하고 평가하고 공유하고 끊임없이 사회적 소비 활동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소비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내에서 적게든 크게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러다 보면 크리에이터가 되고 또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러면 커머스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커머스까지 결합돼서 전개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영향력 있는 컨텐츠, 더 오리지널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공유를 하는 모디슈머가 되기도 하고, 다른 소비자들과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보다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또 여기에 커머스가 결합되면서 1인 마켓, 세포 마켓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의 1인 셀링 같은 현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업 측면에서는 기업 하나의 주체가 돼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가지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다 스튜디오나 딩고 같은 채널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소셜한 움직임이 있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immersive라는 키워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텔레프레젠스, 즉 현존감, 우리가 실제감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 더 몰입감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이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미디어의 주류가 텍스트에서 사진에서 비디오, 이제는 동영상에서 360도 동영상, VR, AR로 더 몰입감 있는 미디어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브랜디드 컨텐츠도 플랫폼이 텍스트 위주의 블로그에서 이제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로 옮겨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플랫폼이 더 대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한 공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더 빠른 상호작용, 더 실감나는 몰입감을 선사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보다 몰입된 소비 경험을 하게 되겠죠. 최근에 예를 들어서 라이브 방송,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브 방송에서의 커머스, 그리고 여기서 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점 굉장히 재밌는 점 같고요. 그리고 다방 같은 부동산 앱에서 드디어 VR 같은 뜬구름잡던 서비스가 드디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방 어플에서 부동산 구할 때 그 VR로 미리 가서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은 아주 실질적이면서도 도움을 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한샘이나 이케아에서 하고 있는 AR 가구 배치 어플 같은 것들이 더 몰입감 있는 경험들을 소비자들에게 선사하는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널, 개인 맞춤화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셜하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더 몰입감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리고 이 와중에 엄청나게 많이 생성된 컨텐츠들이 개인 맞춤화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개인 맞춤화라는 것이 이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해서 그 행동을 예측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쿠팡 혹은 지그재그, 저는 이게 여대에 있어서 지그재그 같은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장, 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의 소비가 점점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더 개인화된 소비 경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하나의 지점, 즉 더 소셜하고 더 몰입감 있고 더욱 개인 맞춤화된 소비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렸을 때 어렵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논문 쓰시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물론 전략을 세우시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이제 반영하는 트렌드이기는 하겠지만 또 혹은 그냥 개인 소비자, 본인이 또 소비자시니까 느끼는 어떤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지목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권사분이 마이크 드시는 거 보니까 글씨 말씀하신 거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소비자의 경험, 아까 이머시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오는 수많은 기술, AR, VR 같은 것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 분명히 맞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주목을 하는데 개인화, 굉장히 퍼스널라이즈 된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커머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앱커머스, 좀 모바일 커머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 커머세이셔널 커머스예요. 커머세이셔널 커머스가 뭐냐면 여러분 그 메신저 서비스, 특히 한국에서 4천만이 넘는 유저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
분야에서 아주 앞서 있는데 이게 상당한 포텐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팅이라는 게 굉장히 퍼스널라이즈하고 프라이빗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맞는 그 개인에 맞는 개인의 컨텍스트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 챗이 정말 내가 로봇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응대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챗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 그 브랜드나 뭐 그 제품, 그 재화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되게 주목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보유하는 왓츠앱 메신저는 아직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에이펙 마켓, 특히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에서 왓츠앱이 엄청나거든요. 그쪽에서는 그 채팅 서비스, 컨버세이셔널 커머스 프로그레스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담으로 재밌는 얘기를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그 페이스북 메신저는 10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10대 유저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카톡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메신저에는 엄마 아빠가 없거든요. 그게 재미있는 인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10대를 대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드라이브하는 거는 조금 리걸 이슈도 있고 해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를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네.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저희가 그 동남아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 법인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너무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사실은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작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베트남 시장만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래되는 금액이 거의 뭐 기존의 이커머스 플랫폼 뭐 쇼피라든지 마자다라든지 이런 데만큼 사실은 되게 많고 커머스를 하는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고서 온라인에서 사고 끝인데 여기는 사실은 그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왓츠앱이 거의 그 모바일 폰을 사게 되면은 디폴트로 깔려 있거든요. 통신사랑 결합이 돼서 공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 페이스북 메신저 당연히 하고 물건을 할 때 사실은 아직은 데이터가 와이파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니면 좀 비싸서 로딩이 되고 이런 게 좀 잘 안 돼서 물건을 보고 결제하거나 COD를 하는 그 결제를 하는데 현금이라는 수단을 쓰고 나머지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사실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콜센터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 거기 다 페이스북 메신저 통해서 얘기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막 깎아주는 그런 커머스 형태가 이커머스를 하는데 그런 이제 대화하는 게 좀 되게 다르다라는 게 그 동남아는 거의 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라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이제 브랜드가 좀 바뀌고 있다. 근데 소비자들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아주 좋은 브랜드, 예전에는 웬만하면 잘 못 믿어서 중가의 브랜드들을 샀는데 이제는 사실 뭐 아주 명품이 아니든 브랜드에 대해서 사실 크게 로열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니까 사실은 어차피 공장은 똑같은 데서 만드는데 여기서는 브랜드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브랜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이 뭐 차이가 뭐 2배, 3배 나기도 하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이제 중가가 많이 없어지고 더 이제 중간에 있는 유통들이 무너져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저희가 좀 그 주목하는 거는 공장이랑 소비자랑 직거래하는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어서 중간에 있는 유통들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알마니를 만들었던 공장에서 만든 똑같은 상품들인데 왜냐면 공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 중국 공장만 해도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넘겨주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브랜드가 예전에는 저한테 줬던 가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양극화가 되고 있어서 작은 것들은 그냥 노브랜드로 사고 비싼 것만 사고 그런 정보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게 되는 브랜드의 좀 소비 행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그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는 것도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보자고 하면 뭐 제프 베조스가 이제 뭐 이렇게 책파하면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다를 잡았잖아요.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세포마켓이나 이런 1인 미디어 형태의 중심의 판매자들을 보면 물을 팔던가요?
거기서 쌀을 팔던가요. 아주 기본적으로 마시는 형태의 1차원적인 형태의 기능제들 제품들은 팔지 않습니다. 주로 판매하는 부분들은 경험들이 수반되어 있는 상품들을 파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제 미국 같은 특히 미국 같은 시장에서 보면 what Amazon cannot do라고 하는 형태들에 대한 영역들을 찾으면서 아마존이 이미 다 점점 이런 생태계를 장악해 나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질문들 중에 하나가 굳이 찾아본다고 하면 1인 미디어 중심의 이런 형태의 세포마켓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 약육화돼가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 잡아나갈 거냐, 그리고 오픈마켓이나 이런 큰 어떤 그 마케트를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의 역할들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고, 그런 고민 내에서 아마 경험제라든가 기능제라든가의 판매에 있어서 어떤 채널의 분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11번만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의 색깔들, 11번가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색깔들을 너무 많이 낸다기보다는 스타일쉐어가 들어오고 화해가 들어오고 무신사가 우리 쪽에 들어와서 그들만의 색깔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같은 물결을 타야나가면서 소비자를 어디로 제어한다거나 뭔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은 전략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변화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물결들을 잘 타고 나가려고 바라보고 있는 게 11번가입니다. 역시 내공이 느껴지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역할이 좀 더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고 선택권이 더 많아지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게 가치를 스스로 또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심비, 가성비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좀 더 주관적으로 혹은 여러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어떻게 좀 가치를 재창출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본 교수님께서 보디슈머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프로슈머라던가 사실 그 생산자의 역할까지 어떨 때는 같이 하는, 그리고 생산자는 아니더라도 가치를 재창출함에 있어서 놀이처럼 이런 소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만들어 나가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단화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필요한 것들을 그냥 아주 간편하게 빨리 편리하게 그냥 사면 좋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더 가지고 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재미를 느끼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좀 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좀 명예에 가까웠다라고 하면, 사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제 암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힘든 것은 없을까?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디지털 커머스 시대에 있어서 소비자로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또 다른 논문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홍보광고학과인데요. 수업을 할 때 소비자 경제학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광고의 기능과 효용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면 소비자 경제학과 애들은 편찬을 딱 끼고 다 소비자들이 현혹하는 거 아닌가요?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또 만들어내서 또 얘기를 하곤 합니다. 갑자기 이번 질문은 제가 광고를 연구하다가 갑자기 소비자가 돼서 소비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로 소셜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무수한 정보 중에서 소위 말하는 찐을 가려내는 게 아닌가. 진짜배기들 요즘 찐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과연 무엇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고자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가,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활동에 에너지와 지식이 더욱 많이 필요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그 어려운 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주는 개념이 설득지식이라는 개념인데 90년대에 만들어진 설득지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자가 폭력적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나를 얼마나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알아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설득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메시지는 상업적이네라는 것을 빠르게 간파하고 이 상업적 메시지를 회피하려는 노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설득지식 발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해내죠. 더 많은 정보성, 엄청나게 재미를 준다거나 하면서 다른 방향을 강화시켜서 이 소비자 그 설득지식의 발화를 막고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브랜디드 컨텐츠가 제작이 되면 될수록 소비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이런 브랜디드 컨텐츠에 기만성에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진정성을 찾는 컨텐츠를 받는 데 있어서 가려내는 데 있어서 에너지와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그 점이 뭐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얘기가 나오겠을 것 같지만 퍼스널한 면에서 맞춤화의 명이 있다면 암은 역시 프라이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퍼스널라이제이션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개인정보를 내줘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맞춤화 서비스를 갈구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선뜻 내주는 이런 어떤 그 현상을 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득을 제공하면 쉽게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도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네. 교수님이 딱 저랑 생각하는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요. 진정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무신사랑 그다음에 인블리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디지털 콘텐츠의 디지털 커머스의 어떤 파워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성장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지금 그 우리 소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부분들의 하나의 트렌드가 제 표현으로 아이덴티티 컨섬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과 같은 길을 가거나 혹은 그거를 위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거부감이 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새벽에 배송해주는 업체들 중에서 보면 그 아침에 와서 좋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 포장지들 때문에 사실은 그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저도 같이 겪었지만 근데 그 당황스러움이 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재활용품에 모아야 되겠네 이런 당황스러움보다는 약간 차원이 다른 당황스러움입니다. 나는 그나마 그래도 나 환경을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내가 뭐 반환경주의자처럼 만드는 거냐 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나의 아이덴티티랑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아이덴티티 컨섬션도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 보면 아까 또 말씀드린 제로 프릭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로 프릭션 중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주문 결제 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신성한 것이에요. 지성소입니다. 절대로 누구보다 들어가면 죽어요. 여기. 왜냐하면 다 이미 다 물건 받아놓고 돈 딱 내려고 한 차에 거기다가 뭘 손대면은 큰일 나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숟가락 같은 거 필요 없으시면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마케팅이나 실질적인 어떤 회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결코 좋은 형태의 UI UX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들을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뭐 배민에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되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맞는다는 생각도 사실 해요. 하지만 그게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내가 불편하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소비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인스타, 페이스북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작년 여름에 그 차량용 스크린을 산 게 올여름까지도 안 왔어요. 배송. 왜냐하면 그게 글로벌 중국 업체에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디지털 마켓에는 진입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정말 건강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지가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개인도 유저들도 소비자들도 굉장히 코셔스 해야 되지만 사실 플랫폼의 자정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저희 플랫폼에서 이렇게 광고나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서베이도 하고 또 그들의 광고 콘텐츠의 건전성들도 다 해서 지수를 내려 스코어링을 하고 여기서 어떤 일정 정도에서 말을 넘지 못하면 나의 플랫폼에서 퇴출시킵니다. 그날인즉슨 저희 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한 기업이라도 우리 플랫폼 돈을 더 써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 더 좋잖아요. 그게 저희 레비뉴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플랫폼에서 어떤 한 특정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한 소비자는 그 플랫폼에 있는 다른 어떠한 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플랫폼의 어떤 건강성, 유저와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또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그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SNS에 올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상에 여러분들의 족적을 남기는 것이고 그것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그 기업들의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기업의 자본은 데이터예요. 토지나 건물이나 노동력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 관리의 주체는 여러분들이어야 하지만 플랫폼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효율적인 플랫폼에서 마케팅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건데 그들의 비즈니스에 치명적이니까 그들도 자정적으로 즉 이 세 엔터티가 모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권성님 스스로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곤란하게 해드리려는 건 아니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워낙 광고가 많잖아요. 저도 광고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SNS 들어갔을 때 너무나 많은 광고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피로감이 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광고를 시작하고 나서 인스타그램 이제 그만 써야겠네 이런 댓글들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광고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분석도 하실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 피로감이 들고 하다 보면 말씀하신 어떤 플랫폼 전체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데 그 주변에 실제 유저들한테 듣는 반응들은 광고가 너무 많아. 요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실제로 매주하는 그 규율이 정확해서 이게 저희가 피드 몇 개의 광고가 몇 개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인스타같이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유저들을 모으기 위한 과정에서는 그 수가 훨씬 적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은 훨씬 더 광고가 많아졌다, 거슬린다라고 체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플랫폼도 비즈니스고 아시다시피 저희 플랫폼은 그 메이저, 삼성 이런 큰 대기업의 어떤 마케팅 플랫폼보다는 되게 맘앤팝 스토어, 스몰 앤 미디엄 비즈니스가 적은 마케팅 예산으로 그 비즈니스를 되게 성공시킬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 크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갑자기 광고를 더 줄이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신에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저희 캠브리지 애널리티가 데이터 릭 사태가 한번 글로벌리 크게 있었잖아요. 재밌게도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별로. 왜냐면 우리는 중등급보다도 유출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하도 일을 많이 당하니까 한국에서는 솔직히 거의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글로벌리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올 이미 많이 어나운스도 됐는데 페이스북 외부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맨날 혹은 인스타 매일 하셔도 굳이 선정 들어가가지고 거기
내부까지 안 들여다보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내가 뭐 어떤 브랜드에 관심 있어 나이키를 네이버 보다가 나이키 검색했던 게 어느 날 내 피드에 막 나이키 광고가 뜨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남긴 그 시그널들이 모아져서 아, 이 사람이 나이키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지. 이런 걸 머신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머신러닝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싫으시면 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컷하셔도 돼요. 거기 들어가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비슷했던 모든 앱들이 다 뜹니다. 그거 다 끊으시면 그 광고들이 얼굴 피드에 노출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인즉슨 그러면 내 피드에는 광고가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나랑 relevant하지 않은 광고들이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이게 데이터를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하는 이유가 결국은 개개 유저에게 가장 relevant하다고 머신이 생각하는 내용들의 컨텐츠, 광고를 포함하여 그것들이 여기 피드에 계속 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할 활동은 거슬리면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복잡하지만 들어가셔서 조금 끄시면 약간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자꾸 질문을 드리면 안 되는데 재밌어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중에 이제 청중분들도 질문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저희가 논의 못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 두셨다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눈이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지금 마케팅을 하시는 커머스를 하시니까 이제 요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또 많이 이야기하는 불만 중에 하나는 이게 컨텐츠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니까 뭐 간접 광고나 뭐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문 교수님 얘기해서 브랜디드 컨텐츠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하면서 사실 뭐 다 봤는데 알고 보니 광고라던가 뭔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광고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다라던가 뭐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혹시 그 디지털 커머스 센터 이제 하시면서 그런 고민들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광고라는 콘텐츠를 느끼는 순간에 이제 거부감이 커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 뭐 언박싱이 됐든 리뷰가 됐든 상품을 그러니까 액터가 주인공이 아니고 상품을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광고인지 광고가 아닌지가 좀 되게 모호해져서 저희 걸 보시면 대부분 상품을 소개하거나 광고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광고랑 거리가 좀 멀었는데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업체에서 제 이제 그냥 다 사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한 게 아니라 그냥 샘플 다 구입해서 찍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회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사이트라든지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거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광고를 인바운드로 저희가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고인지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피드에 들어가는 걸 좀 보게 되는 그리고 이제 광고 요즘에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도 작년 초부터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할 때 영상에는 안 달지만 본문 댓글에 다 답니다. 이거는 어디에 네이티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가 인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요즘에는 뭐 웬만한 PPL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디지털에서 뭐 브랜드 이드나 웹드라마를 봐도 이거는 이거 선전하는구나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짜지 않고 정말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현장에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광고 싫어요, 광고 너무 많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구독하는 채널에서 브랜드 콘텐츠를 보고 그것에서 재미를 느끼고 정보를 얻어서 그 가치를 느낀다면 사실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차라리 드러내놓고 우리 광고다, 우리 이런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더 진정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논의였고요. 네, 자화자찬을 하면서 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디지털 커머스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사실 지금도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전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하시고 뭐 개발하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미래에 이제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대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그 비전을 통해서 미래를 좀 더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어떤 분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아까 뭐 당장 저희 11번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지만 사실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건 V-커머스 같은 것들을 좀 더 정착시켜서 CJ ENM처럼 같은 그런 영향을 갖는 것들인데 조금 논의를 조금 달리 조금 더 멀리 본다고 하면 이게 디지털 커머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그냥 디지털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상부 구조 내에서의 디지털 정보 체계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부 구조에는 이제 물류 배송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행정이 들어가는 작업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디지털 커머스의 사실 본질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어떤 상품들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경험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도 11번가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얼마나 더 이렇게 길게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라인에서 충분히 경험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어느 순간에는 온오프라인이 결합하는 모습들이나 그것들을 연계해서 제공해주는 형태의 커머스가 디지털 커머스를 통합해서 커머스에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 지금은 약간 분리되어 있고 오히려 오프라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열세고 오히려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지금 주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뭐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아마존을 보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향후에 우리나라에도 곧 나올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있고 뭐 제 위치에서 의사결정할 것들은 아니지만 아마 그룹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은 뭐 롯데나 신세계나 모든 그룹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문제는 잘 못해서 문제지라고 하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이 경험들을 단독 전달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만져보는 것들이 아니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인 미디어에서 먹어보고 만져보고 했던 것들을 전달해주면서 이것들이 이제 풍성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녹여놓을 거냐 온라인 상황에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 AI, VR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테크놀로지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 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주제거리가 되고 저희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큰 고민거리는 뭐냐면 브랜드입니다. 뭐 오늘 이 학회 자체가 이제 이런 광고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런 우리 같은 채널들은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11번가라고 하는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보여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이트 내에서 각각의 상품들을 팔고 있지만 이 판매를 하는 이 비이클이 되는 이 11번가는 어떤 것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판매에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면 아마 좀 더 앞서 있는 미래의 어떤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서바이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좀 장점들 왜냐하면 11번가에 대한 단점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장점들에 대해서는 뭐 좀 한번 말씀드린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11번가는 11번가 단독으로 있는다기보다는 SK 그룹사나 있고 SK텔레콤이 이제 모기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 ICT 패밀리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 산하에 이제 브로드밴드도 있고요. 그다음 플로어라고 하는 서비스도 하고요. SK 플래닛에서 실업이라든지 OCD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주종필 뭐 또는 뭐 김태훈 개개인의 어떤 그 서비스 그 사람들의 정보를 가진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해왔던 행동의 로그들을 가지고 또 소위 뭐 전문가 용어로 비식별 정보라고 하는데 그 비식별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해서 SK텔레콤이나 그다음에 11번가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 AI 중심의 그 능력들이나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결부시켜 나가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좀 더 고객들 입장에서 나한테 좀 뭔가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다양한 소개와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저는 이제 뭐 오늘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디지털이 되면서 좀 많이 바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뭐 세포마켓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개인들이 사업하기가 되게 좋아지는 그래서 이게 좀 진입장벽이 더 낮아진다라고 보고 개인 커머스, 개인 사업 이런 게 글로벌로도 좀 되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3, 4년 전쯤에 이제 그 뷰티 같은 경우 인디 브랜드들이 막 나왔는데 그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나 미디어가 깨지면서 기존의 화장품 브랜드가 아닌 그런 이제 회사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마케팅을 했던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아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화장품 ODM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가가지고 사실은 만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원가도 사실은 뭐 30% 이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팔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국내 브랜드가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누구나 사실은 화장품을 팔 수가 있어요. 잘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저는 이제 뭐 AI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힘든 게 사실 가동률이 떨어지면 고정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 게 되게 문제인데 이제 그게 바뀌면서 기계로 넘어가고 수요 예측하고 하면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공장 뭐 제품을 이제는 화장품이었지만 그걸 만들게 딴 거를 만들 때 사실은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장하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제 특정한 상품을 만들고 싶을 때 어느 공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앞으로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된다고 저는 사실 제조가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로도 좀 많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소형 가전들이 사실 이제 중국에 있어 공장들을 가져오는데 중국 제품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샤오미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공장들이 이제 누구한테나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물론 AS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커버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개인들이 언제든지 상품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11번가나 올려가지고 팔 수 있고 물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걸 커버해주는 미들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카페24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품을 직접 할 수 있고 직접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사실은 유통 플랫폼도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이 메인 유통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동남아에서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매는 거기서 이루어지지만 그 제조라던가 물류라던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다 필요한 기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크게 조막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성분님 부장님 말씀하셨던 거 약간 얘기를 하자면 아까 기업들이 이게 변화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미 모두가 다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이 굉장히 걱정도 고민도 많이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데 정말 저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자들이 되게 유연해요. 되게 잘 바뀌고 사실 이 트렌드를 끌고 가는 게 소비자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기업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 바뀝니다. 그게 키 디시전 메이커가 워낙 약간 이 선생님 저를 뻔해요. 9세대 분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그 틀에 박힌 사고가 안 변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플랫폼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어카운트 계정 가지고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네, 계시죠? 인스타그램 계정 가지고 계시고 둘 다 가지고 계시다.
네, 오버랩되는 부분도 많지만 인스타만 하시는 분도 있고 페이스북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기업에서 마케팅을 할 때 이 두 개 플랫폼을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자, 페이스북에 예산 10억, 인스타에 10억 해봐. 두 플랫폼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은지 봐봐. 그렇게 대행사에 주문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그 클라이언트들하고 이야기하는 그 브랜드 이야기하는 나는 당신이 타겟팅하는 유저가 어느 플랫폼에 가장 최적으로 존재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캠페인을 머신에 맡겨. 머신러닝이 너희의 고객들이 최적의 고객들을 가장 저렴한 값에 찾아줄 거야. 저희가 이거를 캠페인 버짓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리퀴디티라고 불러요. 흘러가게 두라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 특히. 그래갖고 두 개 플랫폼에 각각 예산 분배하고, 자, 올해 보니까 올해 인스타가 낫네. 그럼 내년에 인스타에 20억 쓰고 페이스북에 뭐 1억만 써.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올해 그랬다 그래서 다음 해도 그렇다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소비자가 계속 움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캠페인 버짓도 같이 유동적으로 흘러서 결국 그 캠페인이 가장 옵티멀하게 결과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한데, 이 인식이 별개로 분석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현장에서는 제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솔루션이나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 가장 이걸 수용을 잘하는 회사들이 스타트업, 앱 비즈니스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빨라요. 수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케팅 오토메이션을 다 해요. 그런데 진짜 재정 기반은 굉장히 그 오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내 일이 뺏기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버짓을 내가 이렇게 다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기계에 맡겨도 내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불안하신가 봐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기계한테 맡기고요. 남는 리소스는 다른 데 쓰시면 돼요. 훨씬 컨텐츠를 더 기발하고 더 매력적으로 만드신다든지 하시면 되는데 기업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잠시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혹시 문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준비가 안 되신가요? 저는 그 디지털 커머스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보다 더 정교하게 개인 맞춤화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보다 더 소셜하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만성과 상업성을 덜어내고 진실성을 더 부각시키는 콘텐츠로서 소비자들과 사회적으로 소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디어에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360도 비디오라는 것도 유튜브에서 360도 비디오 등이 장착이 되면서 또 다양한 종류의 몰입형 콘텐츠들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쌓이면서 보다 사회적이고 개인 맞춤화되고 몰입형 그런 어떤 커머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워낙 기술을 빼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데이터가 핵심이 되고 있거든요. 디지털 커머스 산업이 움직이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근데 또 어떤 것은 아까 컨버세이션 커머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지 그 커머스의 재미라고 할까요? 좀 가치가 또 발생하는 것들도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권성님이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디지털에서는 누가 클릭을 했고 누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탈했고 그다음에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 중심으로 정말 모든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이끌어내는 좀 성장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립이라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제가 최근에 재미있어서 써보기도 했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마켓 이제 1인 그 셀러들이 실제 굉장히 재밌게 그냥 대화를 하면서 또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술이라는 것보다도 물론 그 플랫폼이 가능해진 것은 기술이죠. 5G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냥 요즘 DIY 미디어라고도 이야기하고 컨텐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저희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대화라던가 그 컨텐츠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날것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었는데요.
저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모자라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혹시 뭐 마지막 질문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빠뜨린 얘기가 있으시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면 네,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정했던 마지막 질문은 우리 소비자도 어느 정도 역할과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통제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통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스스로를 반성하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기업들에게 많이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로서도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컨슈머 소셜라이제이션, 소비자 사회화라는 표현도 있는데 저희가 소비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사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어려울 때마다 은정 교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네, 저는 아까 데이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데이터화돼서 기업의 자산이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맞춤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맞춤화 콘텐츠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저는 소비자들이 이 시대에 갖춰야 될 덕목은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이 여러분들의 취향을 결정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것을 중요하고 싶습니다. 개인적 중요하다면서 갑자기 개인화가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잘 설명해주는 용어가 많이 들어보신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된 이 필터 버블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버블 안에 갇혀 있어서 알고리즘이 개인화 시켜서 제공을 해주는 콘텐츠에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버블에 갇혀가지고 그 너머의 것을 못 보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차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선택한 몇 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취향이 결정이 되고 그것들을 강요받는 그런 어떤 실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마 여러분들 콘텐츠 몇 개만 보셔도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사람은 이거에만 완전히 몰입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커머스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필터 버블의 경각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기 발전적인 취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자의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너무 공감하는 거라서요. 사실은 우리가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너무 막 약간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사실 기술은 우리가 우리 편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당하는 상황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왜 생물학에서도 결국 요즘에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엄청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D&I라고 해서 이게 모든 기업의 퍼포먼스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어떤 한 방향으로 쏠려가기보다 이렇게 균형을 잡는 시각은 항상 다이버시티를 경제하는 시각은 되게 필요할 것 같다. 그 생각 저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즉 기술 발전은 인간이 만든 거 우리가 좋으려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토피아가 될 수도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각심 굉장히 가지고 있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했는데 사실은 결국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환경들이 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더 많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추천 서비스 이런 거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잘 취사 선택하고 잘 이렇게 엔조이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제 전제는 소비자는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들이나 이런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자기한테 최적점을 찾아 나가고 최적점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단순한 형태의 편의성만을 구한다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비가 아이덴티티 컨섬션이나 이런 형태의 자신의 어떤 가치관들을 높이고 그것들이 존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은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저는 이제 주목하고 싶은 부분들이 하나는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스웨덴에 있는 그레타 툰베이라고 하는 분이 유엔에 갈 때 그 직접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이 바다를 건너서 유엔까지 갔잖아요. 그만큼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디지털 커머스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그 이 산업 자체가 내뿜는 이 물류 배송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물 사거나 앞에 나가서 옷 사면 될 텐데, 그걸 굳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배송을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부각이 될 거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 경각심을 가지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우리 같은 그 11번가나 이런 디지털 커머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대한 엄명한 어떤 그런 그 주문들을 할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얘가 더 잘하네, 얘가 훨씬 더 그거 하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 아침 들어오는 포장지와 같은 그런 이슈들로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랑,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주로 이제 프론트, 뭐 우리 기업에서는 뭐 프론트, 백엔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고객들 항상 프론트만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가격이 싸, 진짜야, 가짜야, 뭐 이건 얼마만큼 품질이 좋아.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가다면 백엔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니? 야, 이거 들어온 데서 불공정한 건 없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구매자 선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단일 상품 소비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 그 11번가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겪었어요. 저희들도 무엇보다 발빠르게 사실 움직였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제초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 일본 제품 완전히 짱입니다. 너무너무 잘 차요. 항상 탑 3, 탑 4까지는 다 일본 제품들이었는데, 그 제품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국산 제품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소비자들이 써보니까 좋은데? 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이전보다도 판매량이 더 늘었어요. 더 많이 팔렸어요. 뭐 일본이 나쁘다, 한국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운동에 있어서 이전과 뭐 비교할 데이터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체험적으로 느꼈을 때 우리 최근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 소비자들을 바라봤을 때 소비자들의 행태가 이전이랑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이슈에 걸리면 이번 같은 사태는 똑같이 재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소비자가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인으로서 이제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고요. 그런 방향들이 올바른 방향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들도 지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치 펀딩이라는 MBC 프로그램인데, 우리 고려대학교 미디어부의 자랑스러운 졸업생 김태호 PD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보여지는 좀 가치 있는 소비? 그런 개념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준상 씨가 제안을 해서 이제 태극기 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벌써 뭐 몇십억 된다, 이 12억? 지난번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만큼 판매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스토리텔링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가치,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투영된 그런 소비 생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처음 시작된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로 해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뭔가 봉헌하려는 어떤 그런 기업의 자세, 그런 그 마인드를 이제 소비자들이 기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자가 일종의 워치독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책임 있는 기업을 저희가 좀 더 선호하게 되면 좀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 얘기해 주셨지만 개인정보 이야기가 아까 나왔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프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지만 사실 소비자로서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내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막연하게 프라이버시 중요해요. 네, 데이터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동의하실 때는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네, 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도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데이터를 알고서 제공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도 보는 것이 사실 소비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 내지는 건강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5가지 주제에 대한 저희 논의를 여기서 이제 마치고 지금 아마 좀 집중하고 대답하시느라고 좀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잠시 쉬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좀 쓰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텐션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네, 퀴즈 시간. 네네네. 질문 있어요. 네, 질문. 휴대폰이 배터리가 나가서 네. 질문을 못하는. 그러세요? 기회를 나중에도 주시면 한번 바로. 네네네. 질문 예약하셨습니다. 네. 네, 이런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습니다. 네, 잠깐 그러면 퀴즈 풀고, 저희가 질문 선정된 거 이제 답을 하면서 그때 그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물생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무슨 상품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실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시고. 문화상품권, 사실은 이제 오시는 이 토론자분들께서 속하신 회사를 제가 생각하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SK 상품권이나 CJ 상품권을 좀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좀 구입하기가 은근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실 수 있어요. 문화상품권 11번까지 다 쓰실 수 있고 다 되더라고요. 요즘 문상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귀여운 심쿵의 이 아이템들은 무엇이냐? 라인프렌즈의 셀리 지금 펜슬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이거는 여러분들 여행용 파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가심비라고 하잖아요. 실제 그 가격을 봤을 때는 살짝 문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받았을 때 왠지 미소가 지어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품입니다. 상품과 경품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원장님께서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뭘 가지고 오셨어요. 바리바리.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그 마크가 로고가 새겨진 몇 가지 또 좋은 물건들을 가져와 주셔서 여러분들께 오늘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요합니다. 이거 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로 제가 만들었고요. 사실 너무 재밌는 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실지 질문만 드렸지 제가 미리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 낼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는 제가 기대를 못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했습니다. 이거 너무 문제가 쉬워지겠는데? 네, 말이 길어졌죠. 드디어 첫 번째 문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답을 듣고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긴장감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전문가나 AI를 기반으로 고객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저기 진짜 죄송한데 제가 손을 아까부터 먼저 딱 들고 있는 학생을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저 학생 이름을 알고 있네요. 육성빈 학생. 네, 답이 뭔가요? 큐레이션. 네, A 큐레이션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다니. 네, 문화상품권. 네, 문화상품권 3만원. 손만 대면 되나요? 소리를 공포제 쓰겠습니다. 손 치시면 돼요. 네. 저 꼭 11번가나 CJ나 우리 힐스북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쇼핑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스트리밍 쇼핑을 가는데 영상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손원 센터장님이 몇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맨 앞에 앉아서 사이좋게 손을 들어준 친구 중에 한 명이 안 가고 누가 얘기할래요? 네. 너무 우리 친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기 싫어요. 네, D-V-커머스 정답입니다. 네, 문화상품권 3만원권 드리고요. 네, 퀴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긴장감 바짝 올려주세요.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를 반영해 개인별로 최적화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광고는 무엇인지 문 교수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 고생해주는 우리 C 맞춤형 방법. C 맞춤형 광고. 네, 정답입니다. 아, 우리 학생들 너무 똑똑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판매자의 역할도 하는 셀슈머라고 하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1위를 맡게 오늘 이 얘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 이쪽에 대표님이 가리셔가지고 학생을 저 못 봤습니다. 네, 네. 지연? 네, A 세포 마켓입니다. 나머지는 없는 달입니다. 제가 지원해드려고 좀 참선 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여러 개를 낼 수는 없었어요. 제품을 자신만의 방법대로 재창조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를 뭐라고 할까요? 문 교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네, 저쪽에 번쩍 손을 든 나디근 또 학생이 있습니다. 네, 네, 명예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퀴즈였고요. 자,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질문을 안 보내신 분들이 아마 좀 실망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다 운 아니겠어요? 네, 경품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선택된 질문입니다. 길어요. 온라인에서는 상품을 경험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매 후기나 상품평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품평의 중요도나 형태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토론자분들 이제 다 끝나신 줄 알고 넉넉히 계셨는데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부장님? 네. 네, 저희 상품 후기 리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리뷰가 어떤 식으로 형식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느냐라고 한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리뷰 굉장히 어떤 커머스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리뷰를 참고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상품을 광고하듯이 그 리뷰를 보는 것들도 실제로 그 동영상들 기반으로 보는 것들을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그다음에 경험치로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리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활성화를 동영상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11초 리뷰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리뷰를 올리신 분들께 좀 더 많은 어떤 그 혜택을 드린다거나 이런 측면을 통해서 동영상 쪽으로 리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막 블록체인 또 관심 많잖아요. 뭐 그런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뭐 리뷰를 올리면 이제 보상, 지금은 이제 뭐 포인트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바로 또 보상을 주는 시스템도 개발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재미있는 그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자리 0195님 누구신가요? 아까 받지 않았어요? 네, 죄송해요, 의심해서. 네, 질문 선택되셔서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선정된 질문 읽겠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네. 디지털 커머스가 확장되며 너무 많은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맞춤형 광고에 노출됩니다. 이는 광고 피로감을 높이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프릭션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플랫폼 간의 연계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의 소통이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 논의가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상무님 마이크를 집어드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퀴드티라는 걸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캠페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소비자가 같은 광고에 반복적으로 적정 수위 이상으로 노출됐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네거티브한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플랫폼을 분리해서 하지 않고 저희가 리퀴드티 흐르게끔 이렇게 최적 그런 머신이 오토메이션 해서 가자라고 추천드리는 게 그 일환인데, 다른 경쟁자랑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 플랫폼마다 포커스 포인트가 다르기도 해요. 유튜브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영역과 페이스북이 드라이브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르고 카카오가 또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뭐 공유와 상생이 화두니 하지 않을까요? 예, 그 상무님 말씀을 좀 더 덧붙이자면, 제가 요즘 그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지금 이 질문하고 맞닿아서요. 그래서 소비자 여정을 따라서 소비자 여정별로 맞춤형 광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단에 있는 소비자 여정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노트북 살 때 여러 가지 그 고려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고 구매 단계에 이르렀다가 이제 또 구매를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뭐 후기를 올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여정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이 각 단계에서 같은 맞춤형 광고라도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을까를 보는 연구였는데 구매 전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매하고 나서 노트북 광고 계속 뜨면은 굉장히 멍청해 보이잖아요. 맞춤형 광고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던 맞춤형 광고가 갑자기 멍청해 보이는 순간이 오죠. 그렇게 적시성이 떨어졌을 때 맞춤형 광고 효과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불편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 안에서만 광고를 집행한다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될 텐데, 이것이 다른 플랫폼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그 광고가 뜬다거나 하는 것들 경험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사실 정말 그 플랫폼 간의 어떤 소비자를 위한 노력이 있지 않는 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속 저도 사회자인데 막 덧붙여서 죄송하지만 덧붙여서 문 교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매틱 광고라고 이제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아마 광고 수업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 프로그래매틱 광고가 아까 이제 또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결국 머신러닝이나 이제 이런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된 것인데, 이런 플랫폼들이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소비자를 쫓아가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CDJ, 그 컨슈머 그 디시전 전이를 이렇게 봐서 거기에 맞게 광고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몇 번 노출됐는지, 언제 어디서 노출됐는지, 그리고 노출 적정량이 뭔지 뭐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해서 목표를 정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는 있는데, 이것들이 플랫폼 결국은 참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모든 플랫폼들이 참여를 안 해주고 있고 아직 기술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상황까지는, 단계까지는 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진화할 것 같다고 전망을 해봅니다. 이 질문은 끝자리 2354님이 해주셨어요. 네. 아, 이거 확실히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우등생입니다. 열심히. 네네. 그러면 또 문화상품권. 오늘 차리는데? 많이 차림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커머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딪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적 이슈는 무엇일까요? 질문이 무겁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미처 여쭤보지 못했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홈쇼핑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도 이제 큰 틀에서 미디어 커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고나 표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이렇게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는 해서 아무래도 규제가 실제로 실행하는 것보다 뒤로 따라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어디까지 전달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변동이 꽤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잘 됐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좀 일률적으로 좀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뭐 새로운 이렇게 회사 입장이나 개인 셀러나 혹은 물건을 파는 벤더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약간 판매 전환 마케팅인데 그게 바뀌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기존의 TV 미디어에서는 이제 TV가 워낙 독과점적인 사실 미디어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기는 한데, 디지털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허위 광고라든지 약간 현혹하고 이런 거는 좀 걸러내야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테일러링 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도 뭐 정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또 답변을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실은 이거 되게 디베이터블하고 컨트로버셜한 이슈라서 언급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고, 사실 커머스랑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플랫폼 입장에서, 특히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부딪혔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역시 망 사용료 관련 이슈였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은 나름 스마트하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소위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조금 작은 얘기를 하자면
워낙 데이터 그 프라이버시 이슈랑 이런 게 민감하니까 저희 광고에 리스헤드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대자동차의 뭐 시승 신청 이런 걸 갖다 저희 플랫폼 상에서 바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새 차가 나왔는데 이거 타보고 싶은 사람 바로 클릭해서 그냥 거기서 데이터를 그대 정보 뭐 넣고 이게 다른 마켓은 다 가능한데 우리 마켓에서는 리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셀링을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저희 플랫폼에. 이거는 저희가 광고주들한테 프로액티브하게 이런 거 있으니까 해보세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맞지는 못합니다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리걸 이슈, 프라이버시 데이터 이슈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피칭을 적극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거는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굉장히 폭발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파이낸스, 그러니까 인슈런스 관련된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자동차 인더스트리 그런 데는 그 개인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클라이언트 리즈는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뭐 데이터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뭐 광고의 뭐 건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망사용료는 이야기해 주셨지만 학생들 중에 많이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큰 이슈여서 오늘은 생략 하시고 다음에 한번 저희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뭐 특별히 이야기를 안 나눴는데 뭐 이제 셀수가 늘어나면서 1인 그 마켓, 셀프 마켓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좀 개인 간의 어떤 이런 커머스 활동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규제가 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또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명하게 잘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좀 경품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좀 모셔서 여기 드려야 되는데 곱게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에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번호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번호입니다. 18. 네, 좋은 번호 가져가겠습니다. 네, 셀리 필통을 드리겠습니다. 뭐 본인이 가지고 다니기 조금 부끄러우시면 주변에 여친들에게 다음도 저희 이 필통이 몇 개 있죠? 우리 5개죠? 그러면 4분 더 드릴게요. 12번 11번 안 계세요? 좋죠. 네,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5번 아니 끝까지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고 8번 일찍 오셨네요. 8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받아가시게 되는 거 아닐까요? 49번 내가 이거랑 잘해. 네, 저 연세대 정보대학원 이상원 교수님이신데 저희 전임 회장님이세요. 저희 바로 전에 역시 경품 받으러 오신 거예요. 부끄러우셔서 제자분에게 23번 오늘 너무 많이 찍히는데 아니 수고료도 드리는데 잘하네요 오늘 진짜. 이제 하나 남았나요? 필통 2개나 남았어요? 7번! 필통 7번. 자, 빨리 할게요.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5번! 간사님, 즐기세요. 받으세요. 네, 간사님 거 빼놓으시고요. 28번! 축하드립니다. 여기 와주셨는데 그래도 기속을 안 가셔서 제가 감사하네요. 17번! 오늘 여러 개 챙겨가는데요. 특별하게 가야겠구나. 파우치로 넘어갔어요. 적정한 타이밍에. 네, 파우치 드릴게요. 파우치는 2분께 더 드리겠습니다. 14번! 교수님,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회장님이세요. 너무나 가족 같네요. 네, 마지막 파우치 받으실 분 31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자, 또 저희 이렇게 참여해주신 바쁘신데 고생해주신 이런 기업들에게는 홍보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가방이에요. 네. 이거 안 팔죠? 이거 살 수도 없어요. 이런 거 진짜 레어템이라고 하죠. 네. 지금 이 가방이 저희가 2개가 있나요? 네. 인스타그램 가방 받으실 분 지금 네 뽑겠습니다. 와 1번. 네, 국가님. 네, 전달 주시고요. 두 번째 인스타그램 가방 받으실 분 11번. 뭐야 이거? 아, 네. 우리 간사 누나의 압박에 못 이겨온 우리 학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는 페이스북 티셔츠예요. 네. 되게 좋아들 하신다. 이렇게 브랜드 로열티가 있어요. 미디엄 사이즈 하나밖에 없어서. 네. 자, 32번. 축하드려요. 네. 자연스럽게요. 자, 다음에 인스타그램 티셔츠예요. 이것도 색깔도 굉장히 예쁘죠? 이거는 라지 사이즈예요. 네, 마음 푹 놓으시고 받으실 때 29번. 아까 틀려서 네, 나오죠. 아까 틀려서 못 받았잖아.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돼. 네,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이거는 꺼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꺼내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메모지인데 그 포스트잇을 되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오픈해서 보실 수 있도록 책상에 놓으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네. 이제 4분 남은 거죠? 2번. 네, 오늘 아무래도 몇 분에게 좀 쏠리는 것 같은데? 축하드려요. 네, 22번. 22번. 없으세요? 22번. 24번. 축하드립니다. 이상해. 너무 많이 받다가 친구가 다 받아준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9번. 이상하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이죠? 20번. 20번. 다른 친구 거 하나 그게 20번이. 포기해. 자, 다음 21번. 오, 교수님 화이팅! 네, 우리 옆에 감사하고 고생해주신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주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상품권을 하나 이렇게 다 가지고 어떻게 하지만 다음에 못 쓰니. 네, 문화상품권 3만원권 마지막으로 한 분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축하드려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너무 뒤에서 경품 그거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혀 소외되셔가지고 가라앉았잖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바쁘신 분들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디지털 커머스 산업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토크 콘서트 준비하면서 섭외가 굉장히 어렵구나. 왜냐면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선택 참석해 주시기가 어려운데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거고 오늘 또 답변 어려워요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신 청중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해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헤어지면서 노래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만나요. 네, 저희가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여가를 즐기는지 놀이를 즐기는지 호모 루덴스라는 또 인간의 어떤 또 본성에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논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주 수요일 똑같은 시간 또 똑같은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또 논의를 할 것은 우리가 아까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취향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커머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재미있는 그런 주제로 또 훌륭하신 그 답변을 훌륭한 답변? 말이 이상하죠? 점점 꼬이고 있습니다. 마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질문할 때도 그렇고 살짝 좀 뭔가 매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싫어하는 프릭션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더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경품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까지 싹싹 털어먹고 있으니까 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올해 2019년 한국미디어 경영학교 토크 콘서트 첫 번째 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